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한인 대규모 구금 사태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합법 비자 소지자까지 억류된 이번 사태는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기반을 뒤흔들어 놓았는데요. 제2의 조지아 사태에 대한 불안감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별도 비자 신설 등 한미가 제도적 합의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한미 경제 외교가 시험대에 오른 지금 우리는 어떤 해법을 찾아야 할까요? KBS 열린 토론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비자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 사안이 향후 한미 간의 관세 협상과 경제 외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열린 토론 함께해 주실 두 분 전문가 소개합니다. 외교 안보 전문기자로 활동하면서 국제정세와 한반도 문제를 깊이 있게 분석해온 전문가시죠. 왕선택 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대학 대우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미 FTA 기획단장을 역임한 분이시죠. 통상과 경제, 외교 분야 전문가십니다. 이혜민 한국외대 초빙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조지아 한인 구금 사태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 많은 국민들의 우려 또 생각도 있으실 텐데요. 어떤 의견이신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외교적 결례도 있죠. 왜냐하면은 엄연한 다른 나라의 국민들 갖다가 이렇게 뭐 범죄자 취급해서 아까 인권 침해 이런 것도 있었던 부분이고. 그래도 미국이 원하는 비자를 갖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혀 예의도 없고 그 법이 없는 거예요. 투자를 할 때는 기술자가 따라가는데 그냥 법적으로 뭐 어떤 요구를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은 일단은 아무런 그게 없는 건데 돈으로 따지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근데 그거 뭐 일단 원금을 빼물 때까지는 투자자에게 뭐 90%를 준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90%를 가져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건 거래가 아니잖아요. 미국이 그냥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지. 조건을 제시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서명 안 할 때라면 상대가 볼 때 믿업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딱히 뭐 좋은 외교 협상 전략은 아닌 것 같은데요. 상대방이 그냥 뭐 트럼프인데 일본이나 다른 데랑 봤을 때 그냥 국익에 득이 안 되면은 도장 안 찍겠다 이런 식이면 이게 미국이 보기에는 좋은 협상 전략 같이 안 보일 것 같아요.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미국이 워낙 강대국이니까 자기네들 원하는 대로 강제하는 게 많을 텐데 이제 그런 걸 또 피하기 위해서도 사실 이번에 하면서도 뭐 조선업까지 이렇게 한 것처럼 저희가 내일 쓸 수 있는 카드를 최대한 활용해서 최대한 국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은 아무래도 좀 시장이 많이 닫혀 있고 지금 이제 외국으로 계속 나가고 싶어도 기술적인 어떤 허들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게 현실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잘하고 있는 입장에서 굳이 왜 그렇게 홀대받는 아니면 우리한테 불합리한 그런 입장을 취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 국익 외교 어떻게 또 헤쳐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요.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입니다. 아이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300명 넘는 우리 근로자가 체포 구금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두 분께서는 먼저 이걸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번 조지아 사태를 미국에 알 수 없는 그런 외교적 결례로 보시는지 아니면은 정상적인 법 집행으로 봐야 될지요. 먼저 이혜민 단장님부터요.
합법적인 체류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미국으로서 볼 때는 또 단속 자체에 법적 근거는 있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동맹국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대규모로 단속한 것은 분명 외교적인 문제점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참 그게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한국과 미국이 어떤 사이인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왕성택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뭐 외교적 결례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외교적 무지에 따른 우발적인 뭐 참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은데요. 국토안보부가 이제 불법 체류자 추방을 해야 되는 이제 뭐 그런 과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적을 내기 위해서 몰입을 하다가 동맹 관계, 한미 동맹 관계를 심하게 훼손한, 엄청나게 훼손한 그런 사건이었다. 저는 일단 그렇게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뭐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된다,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하지만 이제 미국은 미국대로 나름의 이유가 있을 텐데 이 교수님,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제조업 투자 유치, 더군다나 불과 그런 일이 있기 얼마 전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또 화기애애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고 타결 여부는 또 논외로 하더라도요. 근데 이렇게 이 제조업 투자는 하겠다고 하면서 또 이런 불법 이민 단속을 하는 데 좀 상반됐다, 이율 배반적이다. 근데 꼭 트럼프 대통령 아니라도 국토안보부가 됐던 아이스 이민 세관 단속국이 했던 왜 이러는 겁니까? 그 기본적으로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 목표 중에 하나가 주요 핵심 제조업을 미국으로 가져 들어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제조업을 돌리기 위한 필요한 인력은 없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의 중요한 정책이 반이민 정책입니다. 이민, 특히 이제 불법적인 이민을 없애겠다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지금 이제 충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미국 국민들은 미국 내의 뭐 여론을 어느 정도 이제 뭐 이 교수님도 파악하고 있을 텐데 미국 국민들은 뭐라고 합니까? 단속해야 된다는 입장은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어떻습니까? 미국 국내 여론은요? 있다고 봐야죠. 이게 그 반이민적인 그 정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에서도 완전히 확산되어 있는 그런 그 반이민 정서가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백인 노동자들 중에서는 이민자가 자기 직업을 뺏어 간다는 거 있고 이런 불법 이민자들 때문에 자기네들의 그 임금이 낮아진다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상당히 불만이 많거든요. 근데 네. 우리 근로자들은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미국이 할 수 없는 일을 저희가 마무리하러 들어가 있는 그런 근로자들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소위 혼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 혼동을 해서 하고 있어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는데 이게 이제 우리 미국의 지금 특수한 상황, 제조업을 부흥시키겠다는 것과 불법 이민자 단속을 하겠다 하는 두 가지 상반된 목표, 이것이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교수님이 정말 중요한 부분을 짚으셨는데 이런 상황이 언제 또 어떤 상황으로 어느 지역에서 불거질지는 모르는 것이니까요. 자, 이번 사태의 큰 축은 하나는 비자 이슈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왕 교수님. 네. 기존 이제 비자를 보면 B1 비자도 있고 L1 비자도 있고 H1B1, 1B 비자도 있고 뭐 일반인들이 미국 방문을 하더라도 이런 비자의 종류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전자 또 발행하는 그런 또 비자의 성격도 있는데 우선 우리 이번 미국의 비자 유형과 조지아 사태에 상관되는 문제점 한번 짚어주시죠. 네, 지금 말씀하신 그 한 4가지 정도의 이제 비자가 있습니다. 취업을 하러 이제 일을 하러 간다고 볼 때요. 그런데 그 지금 현재 미국 지난 2022년 이후에 특히 한국에게 필요했던 것은 단기적으로 미국에서 공장 설비 시공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그런 인력에 대한 비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많은 인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H1B 비자라는 걸로 갈 수는 있지만 쿼터가 너무 작기 때문에 감당이 안 돼요. 이런 차원에서 단기에 많은 인원이 갈 수 있는, 한국인이 많이 갈 수 있는 비자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없기 때문에 공기는 당겨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에스타라고 하는 전자여행 허가 이걸 가지고 가서 일시적으로 근로를 하고 돌아올 예정이었고 사실 이런 관행이 지난 1, 2년 동안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당국이 묵인을 한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B1 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조항을 볼 때 근로하는 것이 불법이기는 하지만 부분적으로 시운전이라든가 설치의 일부 작업은 합법입니다. 그 국무부에서는 그걸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예. 하필은 그 부분을 국토안보부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불편한 상황 속에서 이제 편법으로 쉬운 방법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동안 한국 정부에서 꾸준히 노력했던 것이 이제 E4 비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아예 없는 것인데 E 클래스가 E1, E2, E3가 있는데 E3의 경우에 이제 호주 특별 비자거든요. 우리 그렇기 때문에 E4라는 비자를 새로 만들어서 한국의 전문 인력을 위한 특별 비자 15,000개를 만들자라고 하는 제안이 있었는데 사실은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번 일을 계기로 만들어져야 되고 그거 이외에도 H1B 비자 중에서 쿼터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우리 한국을 위한 쿼터가 별도로 좀 만들어지고 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앞으로 그런 것을 지켜봐야 될 과제에 해당합니다. 왕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B1 비자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일을 할 수 있느냐 해석상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정리해 보면은 비자 문제가 명쾌하게 해결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 교수님은 이 업무를 하실 때는 외교관 비자를 가지고 계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굉장히 특수한 비자이신데 비자를 가지고 계셨는데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 미국 정부가 많은 투자를 요구하고 실제 우리는 현대기아 자동차가 미국의 뭐 LG 엔솔도 이렇고 다양한 많은 기업들이 한국에 우리가 미국에선 첫 손가락에 꼽힐 정도의 투자국입니다. 이런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민 문제에 대한 민감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비자에 대한 권한은 미국 헌법상 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가 이 비자를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 한미 FTA 때도 저희가 그거를 강력하게 추진을 했지만 의회 반대 때문에 되질 못했거든요. 참고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기자를 하면서 이제 관찰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게 미국의 전문직을 위한 비자가 2009년을 계기로 완전히 질적으로 바뀝니다. 2008년, 2009년 금융위기가 있었는데 그 이전에는 이민에 대한 반감이 그냥 보통이었어요. 현저하게 이제 지금과 비교해서 현저하게 적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래서 특별한 비자들이 미국에서 허용이 됐었습니다. 그 사례가 바로 칠레와 싱가포르, 호주의 사례입니다. 여기는 특별 비자가 이제 허용이 됐었습니다. E1, E2, E3 비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호주의 경우 E3 비자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제 칠레와 싱가포르의 경우는 H1B에서 그 나라들 위한 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아예 수천 개나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한국은 그게 이제 FTA 협상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데 FTA 협상이 한국은 2012년에 타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2012년은 2009년 뒤에 있잖아요. 2009년 이후에는 이민 비자에 대해서 무조건 의회가 반대하는 이런 분위기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때 비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고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소고기하고 자동차 문제를 하는 게 모든 관심의 뭐 90% 이상이었는데 비자 쿼터 문제는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2008년 말씀하셨는데 왕 교수님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죠.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전 세계가 이게 소위 글로벌리제이션에서 디글로벌리제이션으로 변화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문을 닫는군요. 문을 닫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근데 기본적으로 94년도에 나프타가 타결이 됩니다. 그 멕시코, 카나다, 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그때 TN 비자가 해서 TN1은 카나다, TN2는 멕시코에 대해서 무제한 비자를 줍니다. 그다음에
칠레하고 싱가포르이 2004년도에 FTA를 미국하고 타결했거든요. FTA 협정상에 이 전문직 비자 H1B 비자 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의회에 보냈거든요. 의회에 보내니까 왜냐하면 이게 의회의 승인 사항이니까요. 그 이행법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의회에서 굉장히 반발을 했어요. 왜 이 그 FTA 협정에 비자를 넣느냐 해서 이 칠레와 싱가포르이 끝난 2004년부터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이거는 비자를 FTA 협정에 넣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2004년도 말에 같이 거의 이제 조금 몇 달 후에 타결이 된 호주와의 FTA에 넣었다가 빠졌어요. 네. 비준 그러니까 그 이행법을 승인 안 하겠다고 하니까 뺐거든요. 빼가지고 호주는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호주는 어떻게 했냐면 이게 별도 법안으로 전문직 비자를 받겠다고 해서 나왔는데 그게 쉽지 않았거든요. 소위 그게 이제 리얼 아이디 액트라는 겁니다. 리얼 아이디 액트라는 걸 가지고 이제 호주가 했는데 2005년도에 어떤 상황이냐면 부시 행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을 할 때 아프간하고 이라크를 할 때 그때 호주가 파병을 했거든요. 파병을 하고 하면서 이게 테러와의 전쟁에 필요한 예산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부시 행정부가 의회랑 협의를 해서 소위 추경 예산을 마련했어요. 추경 예산법, 소위 Supplemental Appropriation Act를 만드는데 네. 리얼 아이디 액트라는 걸 태워버렸어요. 왜냐하면 부시 행정부가 호주가 적극적으로 테러와의 전쟁에 협조를 해주니까 혜택을 준 거네요. 그래서 부시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위 의회가 통과시켜야 되는 그 법에 소위 라이더로 태워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통과가 된 비자까지 겁니다. 포함이 됐군요. 포함이 됐죠.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이제 2006년에 FTA를 하고 2007년에 타결을 했거든요. 예. 그때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어요. 호주도 받았으니 우리도 받아야 된다 하니까 그때 미국 측에서 아니 이게 별도의 법으로 했다 호주는 FTA를 못 넣는다라고 한 거예요. 그 저희가 알겠습니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걸 FTA에 넣으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미국이 추가 협상을 요구를 할 때 조건으로 내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네. 사실 한미 FTA가 타결됐을 때 미국 의회에서 굉장히 반발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자동차, 쇠고기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지 못하고 해서 반발했기 때문에 그 비자까지 넣지를 못하고 그러면 별도로 알겠습니다. 하자라고 됐는데 별도가 안 된 거죠. 예. 그때가 노무현 정부 때니까 하나만 확인하면 이혜민 교수 보시기에 그래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뭐 어느 정권의 비자 문제였고 비자는 어느 정권 때문이다. 이건 별다른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인 거네요. 절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절대 없고 그 비자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의회에서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네. 황 교수님께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불이익이 없어야 되는데 네. 자, 미국 정부는 이번에 이제 우리가 자진 출국 형태로 구금자들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법적 권리를 포기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더 뭐 법적인 대응을 하지는 않고 돌아온 겁니다. 그냥 이제 외교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도 가서 이것이 이제 향후에 재입국 시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네. 그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 잠재적 불이익 앞으로의 불이익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가능성이 있기는 있다라고 봐야 되죠. 그게 이게 자진 출국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이미 그 해당자가 미국에 입국한 것에서 불법 논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불법 논란이 있는데 그 논란이 있는데 미국 정부 당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처분이 안 내려졌는데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하고 신고하고 나가는 절차입니다, 이게. 만약에 그 절차를 본인이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미국 정부 당국이 이제 판단할 텐데 그건 강제 출국입니다. 강제 추방. 이제 강제 추방이 되면 그거는 이제 끝나는 거고요. 이제 자진 출국의 경우는 지금 미국 정부 당국이 조치는 하지 않았지만 불법 논란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이 된 겁니다. 그게 이제 불법이냐 아니냐는 그건 또 다른 문제고 논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판정을 하지 않고서 자진 이제 미국을 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다.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재입국할 때 어디선가 기록이 남아 있다면 예.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번에 외교부 장관이 가서 미국 정부 당국과 협의를 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국무장관으로부터 확약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외교관 여건을 가지고 계셨고 또 현역 시절 활동을 하셨으니까 이럴 때 이 근로자가 다시 미국에 들어가면서 미국 공항에서 입국장에서 당신 그 조지아 그때 그 근로자 아니세요? 이번에 좀 힘들어지게 됐습니다. 이럴 때 무슨 소리냐? 당신 대통령이 그때 불이익이 없다고 이야기했던 걸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다.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됩니까? 그건 아니고요. 근데 네. 그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분명하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 재입국할 때 불이익이 받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이야기는 기록을 남기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설명을 했거든요. 출국할 예. 때도 거기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 자체가 남기 않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또 하나가 이건 이제 두 분께 다 여쭤봐야 될 사안일 것 같은데 먼저 이 교수님께 여쭤보면 지난번 기자회견 때 이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고심하면서 사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미국인을 보더라도 지금 뭐 관광 비자로 다 영어 가르치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미국에 많은 국민들이 경악을 했거든요. 이 조지아주 사태 관련해서 일제히 미국의 이 영어학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비자 단속을 맞대응으로 해도 될까요? 그거는 조금 그런 상황에서 말씀드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더 해주신다면요? 그거를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비자 단속을 한다 하는 것은 아마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건 아닌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상황에 대해서 비교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왕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지금 왜냐하면 정치권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네. 미국인 관광 비자 전수조사 맞대응 주장이 나와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정치적인 그냥 레토릭인지 수사인 건지. 네. 이번 그 조지아주 구금 사태가 났을 때 대한민국 국민이 느끼는 실망, 배신감, 분노 이런 것들은 하늘을 찌른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그런 부분에 이제 그런 카테고리의 일종이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감정적으로 맞대응을 하겠다라고 나서는 건 또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 미국의 이번 구금 사태가 갖는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것은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이번 사건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휘하 행정부 전 국가가 한미 동맹 관계에 있지만 한국을 의도적으로 그 경멸 수모를 주겠다 해서 일으킨 사건이라면 그러면은 뭐 관광 비자뿐만 아니라 뭐 주한미군까지도 다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국토안보부가 자기 국내 정치 과제인 불법 체류자 그 추방하는 임무에서 지금 너무 실적이 안 나오니까 예. 이제 급해서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실수가 나왔다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국토안보부가 올해 안에 불법 체류자 추방을 해야 되는 인원이 100만 명입니다. 네. 지금까지 20만 명도 추방을 못했습니다. 한참 모자란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3,000명씩 해야 된다는 하루 얘기가 3,000명씩 해야 되는데 1,000명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80만 명을 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보여줘야 되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도 자기 이제 지지자들한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고심하다가 이런 일을 저지른 건데 이것이 한미동맹이 아마 이런 식으로 큰 파열음이 날 거라고는 아마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네. 만약에 그 생각을 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 분노하고 실망하는 상황 속에서 어떤 그런 미국에 이제 한국에 와 있는 미국인들도 관광비자 조사자라는 말이 나오는 건 이해는 하지만 예. 정부에서 실제로 그런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거나 또 진지하게 실행하는 걸 검토한다면 이것은 미국에서는 또 다른 또 제3의 반발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한미동맹이 통째로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땐 좋지 않고요. 정치권 일부에서 아니면 우리 사회 일부에서 우리의 분노를 표명하고 우리가 얼마나 실망했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정도의 비율을 드는 거는 있을 수 있겠으나 정부 당국에서 검토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교수님 하나 궁금해지는 게 분명히 우리와 완전 똑같지는 않겠지만 유사하게 미국의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을 보면 대만도 있을 테고요. 반도체. 일본의 경우에는 뭐 자동차 공장이 있을 테고요. 독일도 마찬가지고 비슷한 우리와 비슷한 형태의 숙련 근로자들이 와서 잠깐 일을 하고 갈 수 있는 출장이라고 그러죠. 없을까요? 그 일본, 독일, 그러니까 일본과 유럽은 미국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는 건 아니거든요. 기존 공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정도지 한국과 대만처럼 완전히 새로운 공장을 지금 건설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와 비슷한 TSMC가 작년도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리조나 피닉스 교회에 지금 TSMC가 네, 대규모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거의 1,000명 가까운 대만 직원이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이 TSMC가 이제 그 미국 근로자를 대만에 초청해서 훈련도 시키고 또 인근 연구소 대학들과 협조를 해서 네. 연구도 지원하고 또 학과도 만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해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대만도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그렇게 해소를 했고요. 우리의 경우에 지금 보면 LG 엔솔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하이텍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기업 비밀 기술 그 보안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남의 직원을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를 뉴욕타임스도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한국 기업이 미국에 짓고 있는 공장이 22곳에 달하고요. 전국적으로 막 산재돼 있습니다. 투자액은 총 15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분야도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마스가죠. 필리조선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술들이 다 하이텍 기술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조지아 사태가 벌어지고 나니까 당장 근로자들 보내기가 쉽지 않다.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근로자 가족들은 절대로 내 가족은 미국을 안 보낼 거다.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트라우마가 있죠. 그러면은 사실 여기서 피해를 입는 건 미국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히려 피해는 미국이 더 크다고 봐야죠. 우리는 투자하는 입장이고 투자비를 날릴 수는 있겠지만 미국은 조금만 더 참으면 고용이 발생하거든요. 그 미래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수천 자리가 사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손실이 더 크다고 봐야죠. 예. 네. 자, 근데 이 교수님 그러면은 이번에 정말 조지아 사태가 컸습니다. 우리 국민들 다 기억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좀 놀라기도 했을 거예요. 한국 국민들이 이렇게 반발할 줄. 미국 민주당도 상당히 상원 의원들도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 다시 안 일어날까요? 아마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일어나지는 않을 거고요. 하지만 다만 이제 이번에 계기로 해서 비자 문제를 보다 명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투자하는 기업으로 볼 때 이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보장이 돼야 되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한미 FTA가 발효한 2012년 이후에 의회를 상대로 E4 비자를 받겠다고 그 법안들을 그 친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법안들을 제출을 해서 10년간 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호주 같은 경우도 그 법안 단독으로 처리된 게 아니라 태워가지고 통과시키는 아까 거거든요. 말씀하셨던 대로요. 라이더로. 군사적인 것과 관련해서. 그러려면 소위 이 백악관의 지지와 관심이 필요한데 이번에 이 건에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인식을 한 게 좋은 계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의 이 문제를 보다 명확하고 투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교수님 말씀은 조지아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너무나 어려웠던 그간의 이 별도 비자 우리 어떤 기대와 요구였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 어느 정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별도 법안으로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을지 모르죠. 그건 장기적인 과제고요. 예. 단기적인 과제로 우선 비즈니스 비자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근로자들은 가서 미국에 눌러 앉지 않거든요. 돌아올 거거든요. 단기로. 그러니까 그러한 어레인지먼트를 하면 필요한 한국의 근로자가 어떤 작업을 하는데 가서 단기간 내에 일을 하고 돌아온다는 확약을 함으로써 예. 허용될 수 있는 임시적인 비자 카테고리라도 만들 수 있고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안 그랬으면 저희가 지금 뭐 10년간 그 비자 법안을 제출을 했지만 한 번도 법사위에서 논의된 적조차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번 계기로 그러한 좋은 기회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 교수님이 더 이제 구체적으로 현장 이야기는 아실 수는 있습니다만 왕 교수님 전략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리 국민들의 감정은 정말 아까 하늘을 찌를 정도로 상해 있는 상태고 지금 우리 정부는 그래서 한미 워킹 그룹을 만들자. 주한 미국 대사관인데 우리 서울에 있는 주한 미국 대사관입니다. 별도 데스크를 설치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관세 협상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3,500억 불이 미국으로 가고 말고 만큼이나 중요한 일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협상 진전 안 되면 우리는 관세 협상도 진전되기 어렵다고 본다라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 필요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쉽지 않네요, 그거는. 이게 본질적으로 사안이 좀 다른 사안입니다. 미국의 국토안보부가 불법 체류자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겁니다. 근데 하필은 그 시간에 관세 협상으로 한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갈등과 긴장이 조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연결시키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 다만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일단 겹쳐서 발생했으니까 이제 외교 협상 대표들은 이 부분을 현명하게 처리를 해야 되고 결국에는 통합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건설적으로 활용을 잘 한다면 이혜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이 비자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아까 호주가 E3라고 하는 이제 비자를 만들고 나서는 더 이상 E4, E5가 지금 없는 상태예요. 대한민국이 E4 비자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처리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B1 비자 같은 경우도 지금 문제 해결의 절반쯤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B1 비자는 존재하는 거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건데 예. 국토안보부는 B1 비자를 가진 사람도 어쨌거나 저쨌거나 미국에서 근로를 하면 안 된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국무부에서는 부분적으로 어떤 작업의 경우는 B1 비자 소지자도 그 일을 해도 된다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을 미국 행정부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 차원에서 국무부 지침으로 가라라는 얘기만 해줘도 일단은 몇 개월은 버틸 수 있어요. 그 사이에 E4 비자를 제도적으로 해결을 한다면 이것은 우리 지금 굉장히 그 격앙돼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을 달래는데 다소 도움이 좀 될 수 있다고 저는 기대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교수님께 이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비자를 신설하는 부분은 미국 의회의 몫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정도 이렇게 국정 장악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 같으면 이번 사태에 있어서 첫 번째로는 이 국무부가 됐든 어쨌든 간에 빨리 한국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른 접근을 해라. 두 번째 B1 비자가 됐더니 상당히 수 많은 근로자들이 B1 비자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투자 유치하려면 일할 수 있게 해줘야지. 내가 누구야? 나 트럼프야. 이거 가능합니까? 이렇게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닙니까? 가능하죠. 트럼프 정도의 국정 장악력이라면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호주가 E3 비자 받은 것도 예. 부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하라고 해서 된 거거든요. 그게 별도 이 라이더로 태워가지고 통과시켰듯이. 그런데 이제 E4 비자를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장기적인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국만 관련된 게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있거든요. 만약에 한국에 E4를 만들어주면
다른 나라들이 우리도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하지만 이번 기회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양국 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발전을 시켜서 소위 미국의 반이민 정서도 건드리지 않고 또 미국에 대한 제조업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양국이 적절하게 찾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무기 마스가가 있으니까요.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KBS 열린 토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조지아주 한인 구금 사태로 본 한미 비자 갈등과 통상협상의 향방이라는 주제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이혜민 한국외대 초빙 교수, 왕선택 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대학 대우 교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왕 교수님. 예. 자, 우리가 이번 이제 이 조지아주 사태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 축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상호 관세를 25% 15%로 조정하는 대신에 미국에 이제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발표됐었는데 현 시점에 이제 교착 상태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일본 수준의 관세 합의 이걸 계속 기준으로 해서 로터닉 상무장관도 뭐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일단 일본 측이 사인했다고 하는 서명했다고 하는 그 내용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중요한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5,500 이제 일본 5,500억 달러 투자 펀드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었고요. 그 부분에서 투자하는 사업을 미국이 선정한다는 점에 이제 일본도 동의한 거고, 그 다음에 투자금을 회수하는 시점까지는 이익금이 발생할 때 반 50대 50을 한다. 예. 그리고 투자금이 회수가 되면 수익의 90을 미국이 가져가지고 10을 일본이 가져간다. 요 내용이 합의했다는 것이 이제 골자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알고 있기로 상당히 한미 이 협상에 있어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3,500억 달러가 어떤 형태냐는 건데 이제 대체로 미국이 현금으로 갖다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까? 한국은 아직 결정이 안 된 거고 투자 우리는 펀드 결정이 안 되는 거고 네, 투자 요구되고 있는 쟁점 상황이고요. 투자 펀드의 규모가 이제 3,500달러라고 하는 거고 예. 그 중에 이제 1,500달러는 이제 1,500억 달러는 조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정해져 있다 이런 건데 지금 이제 그 현금이라고 하는 부분도 일본은 지금 똑같은 조건이라서 사실은 일본이 800조 원 정도 되는 돈을 현찰로 딱 펀드에 딱 놓고 시작하는 그런 개념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네. 일본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서명을 한 것으로 또 이해하고 있고 결국 대한민국도 그런 방향에서 합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 교수님 일단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지금 국내에서는 미국이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일단 갖다 놔라.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되는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는 어떤 내용이고 일본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이제 일본어가 합의한 내용을 우리한테 그대로 받으라라고 하고 있다고 루트닉 장관이 예.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일본하고의 합의한 내용을 보면 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일본,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그 서명한 MOU를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일본어 보니 그 TV 도쿄 기자가 어떻게 구해가지고 자기 SNS에 올렸어요. 단독이래요. 단독입니다.
그래가지고 봤는데 그건 서명본은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제 일본 신문, 미국 신문, 연구 기관들에서 쫙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는데 몇 가지 불명확한 사항은 있는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 5,500억 불을 그대로 내라는 건 아닙니다. 네. 그걸 한꺼번에 내라는 건 아니고 첫 번째가 뭐냐면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종료일인 2009년 1월 19일까지 5,500억 불을 배정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29년. 네. 내년 그러니까 2029년 1월 19일이 임기 종료일이니까 그때까지 5,500억 불을 배정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배정을 하고 투자 프로젝트가 결정이 되면 그 결정은 미국이 합니다. 예. 그리고 최종 승인은 그러니까 미국으로만 구성된 투자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제안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승인을 합니다. 예. 최종 승인을 해서 일본 측에 통보를 하면 그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투자 금액만큼 상무부에 설치되어 있는 구자로 달러로 송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거를 미국이 일본한테 제시를 하면 소위 영업일 45일 즉 약 2달 내에 결정을 해서 그만큼 예를 들어서 지금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같은 건 440억 불이라고 그러지 네. 않습니까? 이거 하겠다라고 하면 그 440억 불을 보내야 되는 거네요. 보내야 됩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5,500억 불을 한꺼번에 보내라는 건 아닙니다. 이해됐습니다. 소위 이제 펀드에서 말하는 캐피탈 콜 방식입니다. 캐피탈 예. 콜 방식은 이 상한선을 정해놓고 매 건마다 보내주는 겁니다. 그렇게 보내면 미국은 그거를 소위 매 건마다 특수사업법인 소위 SPC라는 걸 만들어서 예. 그 SPC가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SPC를 운영을 누가 하냐? 미국인이 하게 됩니다. 예. 미국만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에 지금 핵심은 일본은 돈은 내는데 그 투자의 운영과 통제에 대해서 권한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투자 프로젝트 선정도 미국이 하고 예. 운영도 미국이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허드슨 연구소라고 미국의 이제 보수 진영의 연구소인데 거기서 예를 들어놨어요. 만약에 100억 불짜리 프로젝트가 있는데 일본 기업이 20억 불 하려고 하고 미국 기업이 20억 불 하는데 그 이상은 못한다. 60억 불이 빈다. 그러면 그걸 선정하면 일본이 60억 불을 보내고 미국이 운영하는 SPC가 만들어져서 그것이 거기에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예. 일본이 돈을 내지만 투자 프로젝트 선정과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알겠습니다.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들어봐도 지금 설명을 들어봐도 미국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자, 이 조건을 우리에게 들이대는 건데 이 교수님, 일본이 왜 여기에 서명한 겁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말씀드렸죠. 5,500억 불을 3년 반 동안 내놔야 돼요. 예. 일본이 뭐 기축통화국이고 외환 보유고가 1조 3천억 불이라 그러지만 1년에 거의 1,500억 불을 내놔야 된다. 과연 이게 실현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실현 가능할까? 그런데 일단 서명을 했고 미국은 우리와의 협상에 일본 기준을 갖다 대니까 일본과의 협상은 더더군다나 한 걸음 더 물러서지 않을 것 같은데 미국이 달러는 넘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달러를 엄청난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투자에 필요한 재정이 지금 부족하죠. 재정 적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소위 자기가 원하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자금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무역 수지 흑자가 많은 일본, 한국, 대만 이런 데로부터 받아서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하겠다 하는 그런 거죠. 네. 그러면 우리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듯이 국익을 우선한다.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 이 교수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교수님도 일본에는 잘 이해가 안 된다. 차라리 우리가 이런 대응이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이 일본의 조건으로 그대로 하는 거는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게 저희가 융자나 보증이라고 그랬잖아요. 론이나 론 개런티라고 그랬고 또는 이제 에퀴티
그 소위 지분 투자는 제한적이다 그러는데 이건 지분 투자도 아니에요. 지분을 투자하면 배당금도 받고 거기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지 않습니까? 네. 돈만 내라는 거예요. 그게 왜 나타나냐면 일본하고 합의한 게 5대5로 수익을 나눈다. 그리고 일본이 투자금을 해소한 다음에는 9대1로 나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소위 지분 투자면 배당금을 받는 것이지 수익을 반으로 나눌 리가 없어요. 지분만큼 나눠 가지는 거죠. 배당금을. 그리고 이게 융자라 그러면 이자와 원금을 다 갚으면 끝이죠. 그 이후에도 지금 10%를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인 융자나 지분 투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내라는 거예요.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왕 교수님 가겠습니다. 대만도 아직 이 관세 협상이 타결이 안 됐거든요. 네. 대만도 보면 미국의 TSMC를 비롯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대만 회사는 아닙니다만 젠슨왕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대만계 미국인이고 엄청난 기업이죠. 대만이 타결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대만도 지금 뭐가 걸려 있냐면 투자가 걸려 있습니다. 대만도.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관세 협상에서 선진국들하고는 어떻게 돼 있냐면 투자. 그다음에 미국 상품 구입. 세 번째 미국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 철폐.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이 대만이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투자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여러 가지 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만은 TSMC 이거거든요. 반도체밖에 없는데 지금 TSMC는 이미 미국에 많은 금액을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투자하라고 하니까 대만이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데 지금 루트닉 장관 이야기는 대만하고 곧 타결될 거다 그랬습니다. 대만이 지금 20%를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만으로서도 타결을 시킬 텐데 이제 그 투자가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됩니다. 거기서는 어떻게 이게 해결이 되는지. 자,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먼저 왕 교수님. 네. 정치 외교적으로 우리가 지금 협상을 지금 타결할 수 없는 이유를 또 분석하자면 어떤 이유가 될까요? 지금 이혜문 교수님께서 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불공평 합의인 거죠. 이 합의 일본이 했던 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대로 받는다면 기본적으로 이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없는 구도가 생긴다고 봐야 되고 이런 것을 우리 국민이 수용할 수 없으니까 이것은 이제 정권의 뭐 유지 문제도 나올 정도로 중대한 이런 위기, 국내 정치 위기로 이어질 수 있고 이랬을 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미국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버티면서 또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거를 서명했을 때 국민들로부터 정면 반정부 시위가 온다면 버티는 쪽을 선택하겠죠. 그런데 자 납득이 안 가는 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국이 무리한 요구다. 도무지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아무리 한미동맹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렇게 차라리 접근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왜 8월 말 한미정상 회담을 앞두고 7월 말이었었나요? 우리 상당히 역대급으로 협상이 타결이 잘 됐다. 심지어는 대통령실에도 발표하면서도 마스가가 상당히 작용을 잘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 간 협상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 이제 기본적으로 상식적이고 표준적인 국가 간의 협상은 버텀업입니다. 실무 당국자들이 사전에 모든 문제를 다 나열을 하고 문제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될 수 있는지 보고해서 이제 국장급 뭐 과장 국장급에서 안을 만들고 장관이 이제 책임지고 사인을 하면 대통령도 거기에 이제 추인을 하는 이런 형태가 이제 버텀업 방식인데 이번 관세 협상 같은 것은 시일도 너무나 짧거니와 인류 역사에 존재하지 않는 이건 아주 강압적인 방법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선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원칙에 합의를 한 겁니다. 규모 그리고 하겠다. 라고 하고 그중에서 이제 뭐 조선은 얼마치 하고 이런 식의 큰 틀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은 버텀업 방식이 아니고 정반대인 톱다운 방식입니다. 톱다운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 레벨에서 이미 방향을 정해놓고 그다음부터 세부 빈 공란들은 실무 협상에서 채워나가는 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회담 국면에서는 분명히 합의를 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규모와
큰 대강의 방향에 대해서 합의한 게 맞고 네. 그 정도 합의되면 한국이 그 이후에 협상 전략을 봤을 때 충분히 버틸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 가장 지금도 중요한 것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15% 정도 관세면은 당분간 일본이나 유럽과 경쟁을 할 수 있다라는 공감대가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 시간을 벌었으니까 잘 됐다라고 평가를 한 것이고 그리고 그때 당시 한미 정상회담에서 잘 됐다라고 한 것은 관세 협상 때문에 잘 됐다라고 한 게 아니고 예. 그것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취임한 이후에 그 괴짜인 트럼프 대통령과 처음 만나서 협조적인 관계가 될 거냐 안 될 거냐에 대한 질문을 했었던 겁니다. 그 부분이 잘 됐다라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관세 협상에 부가적으로 들어간 거죠. 네, 여하튼 7월 말에 협상 타결을 했다고 여하튼 발표가 됐기 때문에 네. 그때도 많은 국민들은 또 어려운 협상이 잘 됐다 이렇게 또 인식을 하고 있었지 않나 싶은데 자, 아까 이제 이 하나씩 좀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일본의 경우에 이 교수님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딱 끝나는 그 시점까지 배정을 한다고 했는데 5,500억 불인가요? 일본은. 자,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일본 조건으로 했을 때 2029년까지 우리가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준비해야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가능한 겁니까? 지금 우리 외환 보유고를 봤을 때 그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겁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건 그 외환 보유고를 사용할 수도 없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게 보면 사실 그 7월 30일 타결할 때 그때 타결 못했으면 또 상당한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타결했다는 건 크게 미국이 주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상호 관세를 일본, 한국 다 마찬가지 25%를 15%로 낮추고 두 번째 자동차에 대한 2, 3, 2조 관세를 25%에서 15% 나눈다. 이 두 네. 가지입니다. 그런데 타결을 했기 때문에 일단 개별 상호 관세가 15%는 8월 7일부터 낮춰졌습니다. 남은 거는 자동차 관세가 변화가 없는 겁니다. 자동차 관세를 미국이 이 투자 펀드를 내용이 핵심이니까 이거 타결이 되고 전체적인 내용이 합의가 돼야 자동차 관세는 낮춘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잠깐만요, 교수님. 정확히 하기 위해서 지금 15%로 적용되는 품목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건 이미 8월 7일부터 개별 관세, 개별 2, 3, 2조 품목 관세가 아닌 자동차, 그다음에 50%가 적용되는 철강, 알루미늄 그 파생 상품들 외에는 지금 1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미. 그거는 미국이 합의함으로써 내줬거든요. 예. 근데 이제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EU한테도 일본한테도 한국한테도 안 주고 있다가 일본하고는 9월 4일 날 타결이 되니까 오늘부터 일본산 자동차는 15%가 됐습니다. 네. 그건 해준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7월 30일 타결 못했으면 이 상호관세도 25%를 맞았으면요. 상당한 그 비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 최선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요. 누가 하든 어느 정부가 하든 정말 어려운 협상입니다. 이거는. 이게 어떤 개인이나 어떤 정부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에 힘을 합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국익이 중요하다는 말씀 주셨는데 자, 요 메커니즘을 조금 짧게 여쭤보고 왕 교수님을 가겠습니다. 지금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갔는데 되돌아왔단 말이거든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건 좀 더 좁혀보면은 어떤 지점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지금 상당히 민감하게 될까 말까 이런 지점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투자 펀드 문제입니다. 투자 펀드가 미국은 일본 걸 그대로 받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거 못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불합리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걸 네. 이제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루트닉 상무장관이 그대로 받으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가 제일 지금 걸림돌입니다. 이걸 왕 교수님께 여쭤볼까 말까 하다가 이걸 네. 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그래도 정상 간의 만남이 어떤 이 고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참 중요한데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의장국으로서 오는 23일 뉴욕으로 갑니다. 네. 자, 뉴욕에는 또 트럼프 타워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상회담이 될 가능성 그리고 그 몇십 분간의 대화가
만약에 정상회담이 있다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관세 협상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까요? 그 사이 실무 협상이 어느 정도 좀 되고 또 실무 협상 과정에서 이 규척 상태를 풀어갈 수 있는 돌포가 혹시라도 나온다면 충분히 관세 협상에 대해서도 정상 간에 또 협조하는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유엔 총회 기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회의를 주재하는 이벤트 이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시간이 맞을지 안 맞을지 그 부분은 좀 애매모호한데 어차피 유엔 총회라고 하는 게 무슨 뭐 아주 저작거리 시체 말라면 돗대기 시장 같은 그런 의미가 있어가지고 네. 쉽지가 않습니다. 아. 수백 명, 뭐 수십 명의 정상들이 막 그냥 뭐 보통 지나가는 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이제 사전에 좀 어느 정도는 돌파구가 있으면은 할 테고 없으면은 아마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일본처럼은 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미국과 조정이 필요한데 미국이 일본이 사실상 9월 4일부터 자동차 관세가 조정됐다는 이야기는 일본과는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졌다는 이야기. 완전히 합의가 됐다는 거죠. 합의가 일단.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여유를 줄지, 얼마나 또 절충의 또 폭을 넓혀줄지 이 한미 통상협상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 수용 불가한가 하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투자 펀드를 생각을 했을 때 당초는 기업들이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투자권을 선정을 하면 SPC를 미국이 만든다는 거니까 기업이 투자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재정을 가지고 투자는 할 수 없으니까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점을 강조를 하고요. 그리고 항상 협상에서는 진실된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네. 우리가 어떤 다른 게 아니라 사실 불가능한 거다. 우리 한국 경제의 현실상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조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참 중요해서 안 여쭤볼 수는 없습니다. 자, 미국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나 우리 조선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 군침을 흘리듯 좋아합니다. 그런데 와서 이제 이 근로자들도 교육을 해달라. 그런데 지금 이제 투자 방식을 보면은 SPC 방식이거든요.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 조선업의 노른자, 그러니까 기술, 그다음에 미국의 근로자 교육, 그래서 미국 제조 조선업을 재건해놓고 미국 회사로 만들어버리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거는 이제 이 투자 펀드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할리고요. 그리고 사실 미국이 조선업 자체를 가지고 다시 부흥시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시간이 뭐 2, 3년, 4, 5년 걸릴 게 아니고요. 굉장한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우려는 결국 이제 투자 펀드의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우리로서는 기업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예. 하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왕 교수님. 근데 네. 중요한 것은 국익이 우선돼야 된다. 또 일본의 지금 무리한 미국과의 이 협상 내용을 보면 우리가 선뜻 응해줄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상식적으로. 근데 그런다 하더라도 한미 관계 관세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주한 미군도 있고 또 중국 견제와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북한 비핵화에 대한 또 조율도 있고 한미일 협력도 있고 협상을 마냥 우리가 기다리고 또 여유 있게 대응할 수만은 없을 텐데 이 시간과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버티는 게 좋다고 보는데 버텨야 된다고 봅니다. 일본과 같은 방식은 불가능하고요. 반드시 우리의 특성에 맞게 이제 조정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자동차가 25%를 안고 가야 되는 거죠. 이제 일본은 15%를 가기 때문에 하필은 우리의 경쟁자인 일본 자동차가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현대 기아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가능한 또 그걸 생각하면 조기에 하면 좋겠는데 그러나 이 교수님께서 오늘 여러 차례 강조를 해주셨지만 그런 방식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것은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미국하고 일본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대규모 협상에서 고려해야 될 요소와 한국과 미국이 이런 협상에서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매우 다릅니다. 지금 한국의 경우는 이제 경제력 자체가 일본하고 차이가 나는 그런 큰 특징이 있고 또 하나는 미국의 제조업 부활에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마스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의 이제 사례가 가시적인 사례가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마스가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업 분야에서도 일본보다 오히려 대한민국이 더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 패키지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미일 간의 동맹이긴 하지만 한미 간의 동맹은 연합군 체제이기 때문에 근본이 다릅니다. 동맹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특히 동맹 현대화라고 하는 차원에서 미국이 국무부나 국방부 차원에서 개입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과 같이 접근하는 노력이 또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묶어서 계산했을 때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미국 루트닉 장관 같은 경우 상무부 장관의 입장에서는 자기 시각으로 볼 때는 그렇죠. 그러나 국무부나 국방부나 기타 나머지 또 지방 정부의 차원에서 본다면 전혀 다른 그림이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는 트랙이 달라요. 그래서 좀 더 버티면서 이런 다른 요소들을 움직여서 우리에게 적합한 협상안을 만들고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일본이 합의한 것 중에 중대한 문제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수시로 바뀌고 미국 정부가 기본적으로 통상 협상에서 신뢰를 어기고 있는 겁니다. 이 어기는 것은 협상을 합의를 한 이후에 일본이 어길 수도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제조업을 800조 원어치를 한다고 해가지고 펀드를 한다고 하지만 미국이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미국의 그 인프라 구조를 보면 그 현실적으로 몇 년 안에는 안 된다고 보는데 지금 3년 안에 해야 되잖아요. 이게 더군다나 내년 중간선거 이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한테 너무나 명백하게 불리한 이제 협약은 버티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알겠습니다. 이 교수님께 이거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미국 시장에서 경쟁 상대가 없으면은 상당히 시간이라는 제약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당장 지금 일본 차는 15%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제 돼야 되냐 이야기하는데 또 하나 이제 제기되고 있는 건 뭐냐면 미국이 이렇게 무리할 거면은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의 딘 베이커 같은 사람은 차라리 25% 관세를 내라. 이렇게 15%에다가 무리한 3,500억 달러를 할 게 뭐가 있느냐. 이 교수님도 딘 베이커 의견에 공감을 하십니까? 전혀 공감하지 않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이 굉장히 단순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에 대한 적절한 고려 없이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미국의 요구사항이 너무 무리하다 하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차라리 그럴 바에야 관세를 내라는 건데 지금 관세가 25%로만 돌아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네.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미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이 소위 손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계속 설명을 노력하면 이게 이 국가 간의 협정이라는 게요. 항상 이렇게 이 소위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요. 이행이 안 됩니다. 결국 안 됩니다. 일본도 가다가 보면 이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이 문제를 서로 호혜적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라고 설득을 하는 노력을 저는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요. 예. 네, 자, 이 미국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느냐라는 부분도 방금 이 교수님 또 왕 교수님도 앞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심상치가 않습니다. 미국 연방순회 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부과의 건거법에 대해서 위법이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1심인 국제무역법원 판결을 인용을 했지만 항소를 고려해서 10월 14일까지 현재 관세 효력은 그대로 이제 유지는 일단 됩니다. 그 다음 항소심에서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요한 건 대법원 판단인데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잘못됐다라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줄지요? 아니면 트럼프의 손을 들어줄지요? 지금 이제 상소를 했고 일단 대법원이 이거를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이제 구두 변론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신속히 결정해 달라고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결론이 나올 겁니다.
지금 이번에 그 연방 항소법원이 전원 합의체에서 7대4로 1심 그 법원의 결정을 인용을 했거든요. 그 요지들을 보면 뭐냐면 기본적으로 관세 부과는 미국의 의회 권한입니다. 의회가 그거를 행정부에 위임을 했는데 위임을 할 때 항상 굉장히 미국 의회는 클리어하게 그리고 아주 스페시픽하게 이 위임을 하는데 세부적으로요. 네. 세부적으로 아주 위임을 하는데 지금 이 상호 관세와 소위 펜타닐 관세의 부과 근거가 되는 이파 소위 국제 경제 긴급 고난법 예. 이거에는 관세라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파를 통해서 의회가 행정부한테 관세 권한을 위임한 거냐? 그렇지 않다라고 본다는 거거든요. 그게 거의 대부분의 법조계의 의견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법적인 논리가 아니라 이게 위법으로 판정이 되면 이때까지 거둔 소위 이파를 통해서 거둔 관세가 관세를 700억 불 정도 토해내야 됩니다. 되네요. 그거를 다 환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미국의 재정적으로 엄청난 재앙이 된다 하는 점을 소위 정치적인 어필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상황인데 대법원이 과연 이걸 어떻게 판단할 건가 하는 것은 법적인 측면에서는 위법 위헌일 경우가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또 정치적인 하하.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은 기다려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참 복잡한데 끝으로 두 분께 이 관세 전쟁 이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입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될지 두 분께 짧게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왕 교수님부터요. 네. 이번 관세 협상보다도 이제 구금 사태가 사실 우리 국민에게는 정서적으로 더 큰 문제인데 이 문제는 사실은 한미 동맹 전체로 보면 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동맹 전체로 본다면은 동맹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리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예. 이번 사태에 대해서 문제점을 단호하고 철저하고 효과적으로 수습을 하되 한미 동맹 전체를 흔드는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되겠다. 사실 감정적으로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지금 당장 화가 나 있잖아요. 저도 사실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지역적인 크긴 하지만 지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미 동맹을 알겠습니다. 현명하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 지혜를 신중함을 다시 한번 보여줄 예. 때라고 생각합니다. 교각사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이 교수님 짧게 한 말씀 주신다면요. 이 관세 협상 특히 이제 투자 펀드 문제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지금 경제 관계가 미국과 중국에 너무 치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 아세안 등으로 좀 다변화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로 이 WTO 체제가 지금 거의 와해가 됐는데 우리가 CPTPP에 가입을 하는 등을 통해서 예. 규범에 기초한 국제 통상 체제를 재건하는데 우리의 노력을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건 아니라고 하니까요. 끝까지 잘 대응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KBS 열린 토론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왕선택 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대학 대우교수 이혜민 한국외대 초빙 교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